인류의 역사는 곧 노동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에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미래가 다가오고 있을까요? 청년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 실업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며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청년들. 이들은 공식 실업자 통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을 단념합니다. 올해 2분기 청년층 고용률은 45.7%로 2022년 2분기 47.3% 이후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취업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만족하며 다닐 일자리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취업 구멍이 더 좁아지면서 근로 의욕을 잃는 청년층도 늘고 있습니다.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2분기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챙기지 못하는 장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고에 막상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땐 빈손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부족하거나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청년도 중년도 삶에 지쳐나가는 절망적인 시대에 등장한 AI는 내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까란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한국 바둑 기사 이세돌 구단을 꺾은 건 새 시대를 알린 예고편이었습니다. 짧게는 수년 후, 길게는 한 세대 후 어떤 직업이 존속할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은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달라질 일자리의 모습을 경고했습니다. 65% of children entering primary school today will ultimately end up working in completely new job types that don't yet exist. 그로부터 해수로 10년. 2016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올해로 18세가 됐고 몇 년 후면 사회로 나갑니다. 이들 앞에 과연 어떤 직업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자리가 존속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입시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자식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4세고시, 7세고시 광풍입니다. 특히 영유아들이 영어유치원, 영어학원, 유아부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4세고시는 의대를 향한 부모들의 일그러진 열망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의료 분야가 AI가 대체할 대표적 업종으로 꼽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전엔 컴퓨터가 굉장히 비쌌지만 지금은 거의 무료 수준이 됐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희소한 자원이지만 AI 덕분에 향후 10년 안에 우수한 의료 서비스가 일상화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변화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던지게 만듭니다. 일자리란 개념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라는 질문들이죠. 우리가 이걸 잘 통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의대에 매몰된 조기 열풍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젠 시장이 아닌 정부가 직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새로운 어떤 AI라든가 또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그 직업군들, 특히 루틴한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들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 지원의 어떤 교육 시스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또 그와 동등하게 사라져가는 직업들에 대한 그 교육도 철저히 시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은 민간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직업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정부가 주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사무원이라는 직업은 활성화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부가 전기차 육성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전기차 전장품 설계 기술자란 직업도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의 수요에 맞춰 관련 산업에 필요한 정책을 펴고 적게 인재를 교육해서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인 셈입니다. 십수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산업이나 양자 산업은 민간에서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산업에서 신직업이 탄생하고 핵심 인재가 나올 수도 없었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정부의 인재 제공 역할입니다. 그만큼 신직업을 만들고 지원할 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정책적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매년 700여 개의 신직업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714개의 신직업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중국 역시 2019년부터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운영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분류대전에 신직업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신직업을 발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직업 511개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직업 리스트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6차례에 걸쳐 신직업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신직업의 총 개수는 121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신직업 정책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신직업 보고서 3막에서 이어가겠습니다.